안녕하세요. 글 읽어주는 작가의 다정한 문학 네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짧은 소설 한 편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소설과 조금 다른 성향의 소설을 한번 소개해볼까 합니다. 일단 제가 낭독을 해드린 뒤에 여러분과 간단하게 이 작품에 대해서 그리고 작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알료샤에게. 김옥곤. 그대를 처음 만난 것은 1969년 초여름 외과 병동의 입원실에서였습니다. 나는 몸이 아팠고 며칠 동안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으나 회복이 오래 걸렸습니다. 한창 혈기가 넘치는 19 나이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머리맡에는 책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다가 심심해지면 노트에 시랍시고 끼적거리고는 했지요. 관념과 현학 취미로 얼룩진 시가 대부분이었지만 그때 내 마음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어 한 편을 소개합니다. 세상의 모든 층계가 삐그덕거린다. 빛과 소리를 삼켜버린 아바돈. 나는 무의식의 끈에 매달려 소용돌이 치며 빨려 들어간다. 나사의 회전 속으로 살과 핏줄이 터지고 찢겨나간다. 아, 무용등. 수술대에 누워있는 내 몸이 보인다. 흰 캡과 흰 가운과 흰 메스의 기사들. 해변의 묘지가 보인다. 저 너머 카프카의 성이 흐릿하게.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에테르에 취한 내 영혼은. 지금 읽어보니 정주영의 초기 시와 엘리엇의 영향을 받았군요. 그런 무렵 불쑥 그대가 찾아왔습니다. 환자 중에 누가 두고 갔는지 두툼한 책 한 권이 빈 침대 위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늘 읽기가 망설여지던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책이었습니다. 난 별다른 생각 없이 그 책을 펼쳐들었습니다. 책장을 넘길수록 마치 추리소설을 읽듯 이상한 마력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소설 본문의 첫 장은 알렉세이 까라마조프는 우리 군의 지주 표도르 까라마조프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알렉세이는 물론 알료사, 당신입니다. 가족 구성원으로 그대의 아버지 표도르 파블로비치 까라마조프, 큰형 드미트리 표도르비치, 둘째 형 이반 표도르비치, 그리고 셋째 아들인 그대 알렉세이 표도르비치와 아버지의 사생아로 추정되는 스메르자코프가 있습니다. 세 아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어느 날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모여듭니다. 그댄 겨우 20살이었습니다. 내 나이와 비슷해서 그런지 난 당신에게도 호감이 가더군요. 아버지와 드미트리 형은 만나자마자 금전 문제로 다투기 시작했고 그루셴카라는 젊은 여인을 사이에 두고 막장 드라마처럼 싸웠습니다. 마침내 아버지는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드미트리가 존속 살해범 용의자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실은 그 사건의 배후에 이반이 있었지요. 자살로 생을 마감한 스메르자코프가 실은 아버지를 죽인 범인이었고요. 그를 세뇌하면서 신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라는 사상을 스메르자코프의 머릿속에 심어준 당사자가 이반형 아니었던가요? 대학을 나온 수재이면서 무신론자인 이반은 친동생인 당신 외에는 누구도 사랑하지 않았던 냉혈한이었습니다. 대신문관이라는 서사시를 들려줄 때 이반은 악마와 같았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다 듣고 아무 말 없이 형에게 입을 맞춰 주었지요. 이반 형이 슬프고 가여워서 그랬던가요? 독자들 대부분은 드미트리 형을 이 소설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그들의 정서와 가장 닮은 인물인 드미트리한테 호감을 느끼지요.
연륜이 깊어지고 온갖 세상 일을 겪다 보면 입안은 물론 아버지 표도로의 거친 인생도 이해가 된다는 사람도 있더군요. 알여사, 당신을 지나치게 이상적인 인물이라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독자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역시 그대는 조용히 듣기만 하는군요. 난 그런 당신이 좋습니다. 도저히 당신의 그런 성품을 닮을 수 없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당신이 등장하는 그 책을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도 여러 권 곁에 두고 있습니다. 우연히 읽게 된 정음사파는 내 기억에만 남아있고 그 후 새로 번역한 책들을 구해 틈틈이 읽어왔습니다. 예전과 달리 국내에 번역된 판본이 여럿 됩니다. 번역본마다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모두 읽을만합니다. 그뿐 아니라 작가 도스토옙스키에 관련된 책들도 계속 찾아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설에서는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되었지요. 알렉세이 펴도로비치 카라마조프 씨, 조시마 장로를 존경하고 자신의 길을 가는 젊은 수사님, 알려사라고 부르면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그대여. 당신을 창조하고 당신의 이름에 생명을 불어넣어준 도스토옙스키 선생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요? 도스토옙스키 선생은 도박사라는 소설을 쓸 때 속기사로 채용한 안나라는 젊은 여성과 재혼을 했고 딸 둘과 아들 둘을 낳았는데 자식 둘을 잃었습니다. 병으로 잃은 자식 중 막내로 태어난 사내 아이가 알렉세이, 즉 알료사였습니다. 선생의 연보를 보면 1875년 8월 둘째 알렉세이 출생, 1878년 5월 아들 알렉세이 갑작스런 간질 발작으로 사망 등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무렵 선생은 까라마소프가의 형제들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회고록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1878년 5월 16일 우리 가족을 경악해 한 끔찍한 불행이 일어났다. 우리의 막내 아들 알료사가 숨을 거둔 것이다. 남편은 알료사를 특히 사랑했다. 남편을 짓누른 것은 아이가 자신으로부터 유전된 간질로 죽었다는 사실이었다. 이듬해 1879년 러시아 통보 1호로부터 까라마조프가의 형제가 연재되었습니다. 선생은 운명하기 몇 달 전인 1880년 11월 소설을 미완성으로 마쳤고 곧 단행본으로 나와 매진이 되었습니다. 이 소설책을 펼치면 안나 그리고리예브나 도스토옙스키야에게 바친다 와 요한복음서 12장 24절의 구절이 눈에 띕니다. 다음에 작가로부터라는 서문이 보이고 제1부 1편 첫머리에 앞서 인용한 알렉세이 카라마조프는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소설이 시작됩니다. 만일 독자들이 선생과 죽은 아들에 대해 먼저 알고 이 소설을 읽게 되면 작가의 비통한 심정이 그대로 가슴에 다가올 겁니다. 알료사여, 그대는 선생의 죽은 아들 이름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어린 아들을 잃은 슬픔과 한 알의 미랄에 대한 선생의 소망이 당신의 영혼을 빚어냈던 것입니다. 선생은 후편에서 알료사를 작품의 중심인물로 쓸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작가는 이 방대한 소설을 미완성작으로 남겨놓았지만 그 때문에 당신은 젊은 모습 그대로 머물게 되었지요. 이 소설은 재판 과정과 에필로그를 빼고 나면 불과 사흘 동안에 일어나는 사건들로 엮어져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래서 이 소설의 플롯을 비현실적 현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에필로그에서 소설에서 있는 듯 없는 듯 하던 당신이 소년 일류세치카, 즉 일류사의 장례식장에서는 누구보다 존재감이 두드러져 보였습니다. 소설 첫머리에 슬그머니 등장했던 것과 달리 당신은 소년들에 둘러싸여 미래를 향해 활짝 웃었지요. 마치 후편의 당신을 예고하던 말입니다. 선생은 이 소설의 전반부에서 당신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뛰어나게 아름다운 용모, 중키의 균형 잡힌 몸매, 밤색 머리카락에 갸름한 계란형 얼굴, 사이가 먼 두 눈이 짙은 잿빛으로 빛나는 무척 사려 깊고 온화한 청년으로 보였다. 인생이 그렇듯 소설도 작가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생의 사망으로 그대는 140년 동안 그런 젊고 온화한 모습으로 독자들과 만나고 있으니까요.
그들을 창조한 도스토옙스키 선생과 러시아의 수많은 인물이 사라져갔지만 청년 알료사는 그 모습 그대로 광활한 러시아 땅을 딛고 서서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책이 존재하는 곳은 작가가 아니라 독자의 마음속이다. 마르셀 프루스트가 한 말입니다. 알료사여, 어쩌다 가끔 활자의 행간 사이에서 당신의 잿빛 눈길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난 나이도 잊어버리고 당신이 존재하는 비현실적 현실 속으로 19 어린 청년으로 돌아가 책장을 찢고 그 세계로 들어갑니다. 자, 손을 잡아주세요, 알료사. 어떻습니까? 뭔가 독특하고 전문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자신만의 전문적인 영역을 독자와 함께 새롭게 소통을 시도하는 작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소설은 지식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20-30매 되는 짧은 소설에서 작가 자신만의 관점에서 독자에게 쉽게 읽을 수 있되 쉽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 가이 형제들은 심리적인, 사상적인 인간에 대한 희노애락, 욕망 이런 걸 듬뿍 느낄 수 있는 대작이죠. 작가가 평소에 투르게네프와 도스토옙스키를 흠모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존경하는 작가에 대한 예의 갖춤이라 할까. 그래서 문장을 쓴다든가 사상을 공유하는 형식의 글을 쓰는 걸 오마주라 그럽니다. 작가의 헌정하는 작품을 쓰기도 합니다. 김옥권 소설가의 경우에는 이번 작품을 편지 형식으로 작가 자신만이 느꼈던 것을 살며시 드러내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알료사라는 그렇게 주인공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보이지 않는 혹은 내밀한 관점에서 찾아낸 주인공, 물론 다른 독자들도 그렇게 충분히 느꼈을 수 있습니다만 감히 얘기를 하지 않던 것, 이런 거를 전문적인 방식으로 소통을 하는, 그래서 이 짧은 소설에 주석이 꼼꼼하게, 그것도 아주 길고 정확하게 적혀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짧은 소설이지만 독자들이 쉽게 읽어버릴 수 있는 소설이 아님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짧지만 깊고 강렬한 무언가를 느낄 수 있는 소설이 아닌가.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는 시점에서 자신의 1년이 어떻게 지나왔는지, 새해는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는지 편지 형식의 소설을 소개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장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글 읽어주는 작가의 다정한 문학, 오늘 여기서 끝맺음합니다. 또 뵙겠습니다.